피고인 박지수 일어서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제 아버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2024년 11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박지수 22살입니다. 이곳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요. 그리고 재판장에 앉으신 분은 박철민 판사, 제 아버지예요. 피고인은 현재 22세,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7년 전 이 법정에 서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죠. 15살까지 저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서울 명문중학교 전교 1등, 반장, 학생의 임원, 모범생, 판사님 딸로 모두에게 칭찬받는 아이였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 아버지 법정에 제가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건 7년 전 제가 정의를 외쳤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을, 15살 박지수의 이야기를요. 2017년 10월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명문 사립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성적은 늘 전교 1등, 빠진 적이 없었죠. 아버지는 박철민, 당시 46세로 서울중앙지법 판사셨어요. 이미 20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님이었죠. 집에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란다. 아버지는 법으로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너도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해. 그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요. 학교에서 저는 반장이었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하셨죠. 하지만 단 한 명만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2등이었어요. 제가 1등이니까요. 중1 때부터 쭉 그랬어요. 1등 박지수, 2등 최서연.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니까요. 하지만 중3이 되면서 서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박지수는 판사 딸이라 선생님들이 봐주는 거야. 우리는 공평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실력으로 1등 한 거니까요. 그런데 중3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이었어요.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교장 선생님과 누군가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최 원장님. 물론이죠. 따님 성적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 원장님? 서연이 아버지는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어요. 최병원이라고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었죠. 서연이가 이번에도 2등이면 좀 그렇잖습니까? 1등과 점수 차이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게 무슨 말이지? 성적을 조작한다는 건가요? 아, 그리고 내년 선생님 인사권은 제가 교육청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원장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선생님 인사까지 돈으로 조작한다고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인데? 만약에 누군가 돈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선생님 인사까지 좌우한다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수야, 그건 내가 직접 목격한 일이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잖니.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의롭게 살아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는 없었지만 학교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교무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서류를 주웠어요. 최병원에서 학교로 보낸 후원금 영수증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죠.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서연이 성적 관리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전 그 서류를 가지고 바로 교장실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빼앗았어요. 박지수, 너 이걸 어디서 가져왔니? 교무실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선생님, 이건 불법 아닌가요? 돈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건 범죄예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지수,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학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후원금이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성적을 조작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최서연은 실력으로 2등한 게 아니에요. 제 성적을 낮추고 서연이 성적을 올린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책상을 쾅 쳤어요. 닥쳐. 내가 감히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야? 당장 나가. 전 교장실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큰일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아버지께 그동안 모은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찢어진 후원금 영수증, 교장 선생님 통화 내용 메모, 그리고 제 성적이 이상하게 조정된 흔적들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다 말씀드린 후 전 기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 부정을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지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네, 아버지. 이 일은 내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구나. 귀를 의심했어요. 네. 왜요? 명백한 부정 아닌가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물론 잘못된 일이지. 하지만 지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최병원은 강남에서 영향력이 큰 곳이야. 병원장 부부는 교육청, 시의회까지 인맥이 닿아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부정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수야, 목소리 낮춰라. 아버지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야. 판사 딸이 이런 일에 나서면 아버지 입장도 곤란해지고 너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전 괜찮아요. 정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지수, 아버지 말 안 들을 거니? 아버지는 판사잖아요. 법으로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왜 부정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세요?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늘 존경하던 아버지, 정의로운 판사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부정 앞에서 눈을 감으라고 하다니요. 아버지, 전 실망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의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가 지옥이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최서연과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박지수, 너 교장 선생님한테 고자질했다며? 판사 딸이라고 잘난 척 하더니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찍혔네. 앞으로 넌 끝이야. 복도에서, 교실에서, 화장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박지수, 요즘 태도가 불량해졌네. 반장 그만둬. 담임 선생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쓸데없이 학교 분위기 흐리지 말고 공부나 해. 내 주제를 알아야지.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최병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전교 15등이었습니다. 한 번도 10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제가요. 채점 오류가 분명했어요. 제 답안지를 확인해 보니 맞는 문제를 틀렸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무실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선생님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등은 최서연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 답안지 채점이 잘못됐어요. 맞는 걸 틀렸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게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말라고 했잖니. 이제 후회해도 늦어. 아버지, 지수야, 이제라도 최병원에 가서 사과해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게 사과하라고요? 잘못한 건 그쪽인데요? 절대 안 해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박지수, 고집 부리지 마. 아버지가 이상해요. 판사면서 왜 이러세요? 왜 정의를 포기하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는 정말 철이 없구나. 아버지가 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부정 앞에서 눈 감고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제 뺨을 때리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절 때린 건요. 정신 차려, 박지수.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전 울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기로요. 아버지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정의를 가르치시면서 정작 본인은 부정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분과는요. 새벽 2시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핸드폰.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는데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시는 건가요? 잠깐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사과할까? 하지만 제 고집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은 추웠어요. 11월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어디로 갈까? 친구집? 아니, 다들 나를 피하고 있잖아. 친척? 곧바로 아버지께 연락할 거야. 전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방향으로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더니 아버지한테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전 집을 나왔어요. 찾지 마세요.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정의롭게 살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15살 박지수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7년 후 22살이 되어 아버지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될 줄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년간의 긴 방황, 그리고 범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과정이 남아 있었죠. 제가 어떻게 아버지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까지 버텼지만 해가 뜨자 직원이 나가라고 했어요. 학생, 여기 공부방 아니야. 주문 안 하면 나가줘. 어디로 가야 할까? 통장에는 용돈으로 모아둔 80만 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라 혼자 방을 구할 수도 없었죠. 거리를 걷다가 고시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 달에 35만 원이라고 했어요. 학생증 있어? 네, 여기요. 부모님 동의서는? 그게 없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성년자는 안 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만 손해야. 결국 그날 밤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찜질방비, 밥값, 옷빨래방 비용까지. 핸드폰은 계속 꺼놨어요. 켜면 아버지 전화가 쏟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은 30만 원이 남았어요. 이대로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졌어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필요해요. 야간은 청소년 근로 금지예요.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남역 근처 클럽 앞에서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야, 너 집 없어 보이는데? 자리 있으면 소개해 줄까? 언니는 화장이 진했고 옷도 화려했어요. 나이는 한 25쯤 돼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유흥업소 일인데 너 나이면 서빙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루에 15만 원 줘. 15만 원이요? 솔깃했어요. 그 돈이면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유흥업소라니요. 괜찮아. 위험한 일 아니야. 그냥 손님 술 따라주고 안주 나르는 거야. 생각해봐. 언니가 명함을 건네줬어요. 고민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통장 잔액이 10만 원이 되었을 때 전 그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그 일하고 싶어요. 오케이. 내일 저녁 6시에 강남역 3번 출구로 나와.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로 서빙만 했어요. 술 따라주고, 안주 나르고, 테이블 정리하고, 손님들이 가끔 몸을 만지려 하면 언니들이 막아줬어요. 쟤는 애기야. 손대지 마. 월급은 정확히 받았어요. 450만 원.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금이었어요. 고시원을 구했어요. 보증금도 월세도 현금으로 내니 주인 아주머니가 신분증 확인도 안 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돈은 계속 모았어요.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언니들이 다른 일을 제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수야, 이거 한 번만 해줄래? 심부름인데 50만 원 줘. 뭔데요? 그냥 강남역에서 홍대까지 이 가방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건네주기만 하면 돼.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불법 물품 운반이라는 걸요.
16살이 되었을 때 전 이미 범죄 조직의 말단이 되어 있었어요. 17살, 18살, 19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심부름만 했지만 나중엔 피싱 전화 명단 정리, 개인정보 수집까지 하게 되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 얼굴이 나타나서 물어보곤 했어요. 지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5월 22살이 되었을 때 조직 보스가 큰 건을 제안했어요. 지수야, 이번에 크게 한 건 하자. 내 몫으로 5천만 원 줄게. 보이스피싱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어요. 4개월간 일했어요.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리고 8월 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지수 씨 사기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3개월간요. 그동안 국선 변호인을 만났고 재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담당 판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철민 부장판사. 제 아버지였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석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53세가 되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제417호 형사사건 사기방조 피고인 박지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박지수는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87명, 피해 금액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3억 원이라는 거액에 모두들 놀란 거예요. 피고인 박지수, 일어서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일부만 인정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일부만? 어느 부분을 부인합니까? 저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어요. 단순한 마케팅 자료 수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넘겼어요. 검사, 증거 제시하세요. 검사가 여러 증거를 제출했어요.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모두 제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이수진 변호사님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15세에 가출하여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5세에 가출했다는 말이에요. 피고인, 15세에 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집안 사정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아버지와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었습니까?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은 중단하겠습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증인 신문, 증거조사, 피고인 질문. 이 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그리고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제출합니다. 7년 전 학교 비리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제가 모아뒀던 증거들이요. 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최병원의 후원금 영수증, 학교의 비리 정황들.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이 자료들은 재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변호인이 대답했어요. 피고인이 15세에 가출한 이유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했고 가족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해 가출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7년 전 학교 일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과 과거 가출 이유는 별개입니다. 아버지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이해 기각합니다. 피고인의 범죄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고인의 중학교 당시 담임교사였던 김미영 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증인석에 앉으셨어요. 증인은 2017년 당시 피고인의 담임교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학교에 금권 비리가 있었습니다. 최병원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주고 학생 성적 조작과 교사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 사실을 박지수 학생이 알고 있었습니까? 네. 지수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리셨습니까? 교장과 최병원의 압력이 두려웠습니다. 저도 비겁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 후 박지수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지수를 냉대했고요. 성적도 조작되었습니다. 1등이던 아이가 갑자기 15등으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조작이었습니까? 네. 채점을 일부러 틀리게 했습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선생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비겁했어. 내가 옳았어. 용기 있었던 건 너였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증인, 그 후 박지수 학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출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후로 7년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당시 학교와 교사들이 박지수 학생의 정당한 고발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수는 가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훌륭한 학생으로 자랐을 거예요.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증인,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시 박지수 학생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집에 가서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잠시 망설였어요. 지수 아버지께서 학교로 전화하셨습니다. 딸아이가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대기실로 끌려갔어요. 변호사님이 따라오셨어요. 지수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선생님, 제 아버지 표정 보셨어요?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7년 전 자기가 한 선택이 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30분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다음 증인을 들어오게 하세요.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서연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서연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증인 최서연, 선서하세요. 서연이가 선서했어요. 변호사님이 질문했어요. 증인은 2017년 당시 박지수와 같은 반이었습니까? 네. 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서연이가 시치미를 뗐어요.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의 부모님이 학교에 거액을 후원하고 성적 조작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정당한 교육 후원이었어요. 성적 조작도 정당한 후원입니까?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증인 아버지 최병원 원장이 학교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서연이 성적을 1등으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교장과 최 원장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검찰이 최근 학교 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변호사님이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원장님, 서연 양 성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지수 점수를 조금 깎으면 1등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내년 후원금은 1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서연이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확보한 공식 증거입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증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시 최병원 회계팀장이었던 이정수입니다. 무슨 증언을 하시려고 왔습니까? 최 원장 부부의 비리를 폭로하러 왔습니다. 방청석이 또 술렁거렸어요. 최 원장 부부는 병원 공금을 횡령하여 여러 곳에 뇌물을 줬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의회까지요. 저는 그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 7년이 지나서야 폭로하십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박지수 씨가 재판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7년 전 옳은 일을 하려다 희생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겼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재판장님. 모두 사실입니다. 최병원의 비리는 7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발하려던 15살 소녀를 그들은 짓밟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7년 만에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누구입니까? 박지수의 아버지. 아니, 재판장님을 잘 아는 분입니다. 같은 법원의 김영우 판사님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의 25년 지기 동료였어요. 증인, 박철민 판사를 아십니까? 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2017년 가을, 박 판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 판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박 판사 딸이 가출했습니다. 15세 외동딸이었죠. 박 판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치도록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퇴근 후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7년간요? 네. 7년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증인, 박 판사가 왜 딸이 가출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었어요. 딸이 학교 비리를 고발하려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가출했다고요. 박 판사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판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후회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내가 딸 말을 들었어야 했다. 내가 딸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되뇌었어요. 판사로서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딸의 정의는 짓밟았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 판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 판사님이 아버지를 봤어요. 박 판사님은 왜 7년 전 딸의 말을 막으셨습니까? 정말 최병원이 무서웠습니까?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최병원의 보복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15살 어린 딸이 그런 거대한 적과 싸우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딸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망치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장석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가셨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1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검사, 추가 의견 있습니까? 검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과거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23억 원의 피해를 입힌 범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은요?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15세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정의를 외쳤다가 오히려 처벌받았고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7년간 거리를 떠돌며 생존하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7년 전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학교도 선생님도 심지어 가족도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전 가출했고 살기 위해 범죄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였지만 나중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거기 머물렀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87명의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7년 전 단 한 명이라도 제 편이 되어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재판장님,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7년 전 제가 꿈꿨던 그 삶을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 박지수는 분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자가 된 과정에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넘겼어요. 15세 소녀가 정의를 외쳤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비겁했고 어른들은 침묵했으며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판사가 법정에서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아버지가 판결문을 들었어요. 피고인 박지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떨어졌어요. 집행유예였어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본 재판부는 검찰에 건의합니다. 2017년 당시 최병원과 학교 간 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패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지수 씨. 집행유예예요. 감옥 안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김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지수야,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어디에요? 판사실이야. 가볼래? 저는 망설였어요. 7년 만에 아버지와 둘이서 대면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아. 내 아버지는 7년간 너를 찾아 헤맸어. 이제 만날 때가 됐어. 김 판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7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얼굴, 저를 때린 그 손, 차가웠던 목소리.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본 아버지는 달랐어요. 눈물을 흘리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창문을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등을 보이고요. 앉아라, 지수야. 7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입에서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7년 전보다 한참이나 늙으신 것 같았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반쯤 휘어졌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7년 전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판사 가운을 벗은 아버지는 그냥 한 명의 아버지였어요. 딸을 잃어버린 슬픈 아버지였어요. 7년간 매일 밤 너를 찾아다녔어. 강남역, 홍대, 신촌, 이태원. 내가 있을 만한 곳은 다 돌아다녔지. 경찰서에도 수십 번 가고
사설 탐정도 5명이나 고용했어.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7년간 모은 자료야. 내가 혹시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CCTV 영상들, 목격담들, 실종자 신고 접수증들. 파일을 열어보니 수백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17년 11월 23일 강남역 3번 출구 CCTV. 비슷한 체구의 여학생 목격. 2018년 3월 15일 신촌거리. 교복 입은 가출 청소년 제보. 2019년 7월 8일 이태원 클럽 앞. 지수를 닮은 여성 목격담.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었어요. 7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아버지,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떠난 날 밤 아버지는 내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 내가 없는 빈 방에서 용서를 빌었지. 하지만 너는 없었어. 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판사로서 30년간 정의를 외쳤지만 정작 내 딸의 정의는 짓밟았어. 아버지가 너무 비겁했어. 내가 다칠까봐 겁이 났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어려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지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15살 어린 나이에 정의를 외친 용감한 아이였어. 잘못한 건 너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거칠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이제라도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체온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일 후 뉴스에 큰 기사가 났어요. 최병원 원장 부부 학교 비리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선 거예요. 아버지가 법정에서 건의한 재수사가 바로 시작된 거였어요. 최병원은 7년간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의회까지 뇌물을 뿌렸다는 게 드러났어요. 총 비리 규모가 50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서연도 조사를 받았어요. 부모의 비리를 알고 있었으면서 방조했다는 혐의였어요. 한 달 후 학교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받았어요. 당시 교장은 이미 퇴임했지만 사법 처리되었고요. 성적 조작에 가담했던 선생님들도 징계를 받았어요. 김미영 담임 선생님은 양심 선언을 한 덕분에 징계를 면했어요. 대신 자진 사퇴하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7년 전에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15살에 정의를 외친 용기, 7년을 버틴 끈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선생님이 평생 너를 응원할게.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교육청에서 7년 전 성적 조작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제 성적을 정정하겠다고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저는 중3 내내 1등이었어요. 졸업장도 다시 발급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수야, 그래도 명예는 회복되어야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당했고 옳았어.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해. 일주일 후 저는 7년 만에 학교를 찾아갔어요. 많이 변했지만 동시에 그대로였어요. 교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박지수 학생, 정말 미안합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7년 전 학교가 학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졸업장을 받았어요. 박지수, 전교 1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7년 늦은 졸업장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옳았다는 증거니까요. 학교를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지수야. 돌아보니 옛 친구들이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7년 전에 너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다들 어렸잖아. 내가 정말 대단해. 15살에 그런 용기를 낸 거. 지금은 뭐해? 대학 다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검정고시부터 준비하려고.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공부하자. 친구들이 진심으로 말해줬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우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왔어요. 최서연이요. 서연이는 부모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병원은 문을 닫았고 재산은 몰수되었고 부모님은 감옥에 갔어요. 서연이 혼자 남은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만나러 갔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수야. 서연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 왔어?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난 망했어. 완전히. 부모님은 감옥 가고 돈도 다 날아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7년 전에 너무 못되게 굴었어. 시기하고 질투했어. 부모님한테 너를 괴롭히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어. 이제 와서 사과받아도.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을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 7년 전은 이미 지나갔어. 너도 나도 많이 힘들었어. 이제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거야? 응. 증오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더라.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어.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7년간의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7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제 방은 그대로였어요. 아버지가 7년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으셨대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제가 떠난 그날 그대로였어요.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그대로 뒀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15살 지수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벽에 붙은 수상 내역, 책장에 참고서들, 책상 위에 액자. 액자 속에는 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지수야,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게. 네, 아버지. 다음 날부터 저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7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공부를 봐주셨어요. 지수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예전처럼 다정한 시간들이 돌아왔어요. 3개월 후 검정고시를 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어요.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잘했어, 지수야.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대학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네. 저처럼 가출한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역시 내 딸이야. 여전히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청소년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가출 청소년들에게 밥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줬어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집에 가기 싫은데 갈 곳도 없어요. 괜찮아. 언니도 그랬어.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어. 함께 찾아보자. 제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언니는 어떻게 다시 일어섰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 너도 할 수 있어. 6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마음도 치유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아버지, 저 법학과에 가고 싶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법학과?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니? 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평생 바랐던 게 바로 그거였어. 내가 정의로운 법률가가 되는 거. 저도 아버지처럼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니, 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판사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진짜 정의가 뭔지 아니까. 1년 후, 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였어요. 합격증을 받는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자랑스럽다. 8년 전 15살 소녀가 정의를 외쳤고, 8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녀는 정의를 공부하게 되었구나. 입학식 날, 아버지가 함께 가주셨어요. 교정을 걷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앞으로 힘든 일이 또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정의는 쉽게 오지 않아. 하지만 반드시 승리해. 네, 아버지.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그로부터 4년이 흘렀어요. 저는 26살이 되었고 대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법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아버지가 퇴임하시는 날이거든요.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버지는 30여 년간 판사로 일하시고 오늘 퇴임하세요. 박철민 부장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이 감사패를 수여했어요.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30여 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4년 전 제 법정에 한 젊은 피고인이 섰습니다. 사기방조 혐의였죠.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된 건 우리 사회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방청석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 아이는 15살에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침묵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판사로서 30년 넘게 정의를 외쳤지만 정작 제 딸의 정의는 짓밟았습니다. 그 대가로 7년간 딸을 잃어버렸고 딸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 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학을 공부하며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35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제 딸에게서 배웠습니다. 정의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용기와 양심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오셨어요. 제게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섰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15살에 정의를 외친 용기, 7년을 버틴 끈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의지를요. 아버지, 이제 내 차례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법률가가 되어라.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거라.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퇴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퇴임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지수야, 너는 뭐 하고 싶니? 저요? 저는 내년에 로스쿨 가려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아버지도 뭔가 해야겠는데.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봉사활동 할까? 법률 상담 같은 거.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 내가 청소년들 돕는 것처럼 아버지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겠다. 식사를 마치고 둘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지수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행복하다. 내가 돌아와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15살 소녀가 정의를 외쳤어요. 그 소녀는 8년간 방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26살 청년이 되어 다시 정의를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15살에 배운 그 용기, 8년간 버틴 그 끈기가요. 아버지, 제가 판사가 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판사가 될 거야. 왜요? 너는 진짜 정의가 뭔지 아니까. 책에서 배운 정의가 아니라 삶으로 배운 정의를 알잖니. 10년 후, 박지수는 36살이 되었고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되었어요. 첫 재판날 재판장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25년 전 15살 소녀가 정의를 외쳤던 그날을요. 그 소녀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판사로서요. 제1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시작이요. 그리고 방청석 맨 뒤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였어요. 딸의 첫 재판을 지켜보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